1966년 8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인근의 한적한 마을 니테로이. 평화로운 어느 오후 언덕에서 연을 날리던 한 어린 소녀는 풀숲 사이로 무언가 튀어나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잠들어 있는 노숙자이거나 혹은 길을 잃은 누군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이 호기심에 이끌려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그는 그것이 미동도 없는 사람의 다리라는 섬뜩하고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깜짝 놀란 소녀는 숨을 헐떡이며 서둘러 이 믿기 힘든 발견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고 곧바로 경찰과 구조대가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시신이 발견된 언덕은 지형이 매우 험난하고 접근하기 어려웠으며 해가 서서히 지면서 수색 작업은 예상치 못한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과 구조대는 시신이 있는 정확한 위치에 도착하는데 무려 하루가 넘는 시간을 소요해야 했습니다. 이는 초기 수사의 어려움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어렵게 현장에 도달한 경찰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욱 충격적이고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수풀 속에 나란히 누워있는 2명의 성인 남성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버려진 시체가 아니었습니다. 두 남자는 깔끔하게 다려진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 위에는 빗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방수 코트가 조심스럽게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모든 수사관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두 남자의 얼굴 위에 놓여있던 기묘하고 이해할 수 없는 물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판을 거칠게 구부려 만든 듯한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조악한 금속 가면이었습니다. 흡사 강렬한 빛이나 특정한 외부 자극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급하게 만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기이한 납 마스크는 이후 이 사건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이름이 되었고 동시에 사건의 핵심적인 미스터리를 품게 됩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미스터리 그 자체였습니다. 시신에는 어떠한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칼에 찔린 흔적도 총상도 둔기에 맞은 자국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격렬하게 저항했거나 몸싸움을 벌인 흔적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주변 풀숲에서는 발자국이나 뒤얽힌 싸움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으며 살인과 같은 범죄가 일어났다고 볼 만한 어떠한 명확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두 남자의 소지품조차 그대로였습니다. 두 남자의 옆에는 그날 그 언덕에서 일어났던 일을 어렴풋이 암시하는 몇 가지 의미심장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을 마신 흔적으로 보이는 텅 빈 생수병 하나, 비에 젖은 듯 축축하게 펼쳐져 있던 천 조각, 그리고 간단한 소지품이 들어있던 찢어진 종이봉투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이한 증거들 사이에 놓여있던 한 권의 작고 낡은 수첩이 수사관들의 예리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수첩은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처럼 보였습니다. 수첩은 대부분의 페이지가 깨끗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페이지에 짧고 지극히 알 수 없는 문장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에게 지시받은 행동을 기록해 놓은 듯한 암호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도착할 것, 그 이후 캡슐을 복용할 것, 약효가 나타나면 금속을 보호하고 신호를 기다릴 것. 이 문장을 읽은 모든 수사관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서 받은 지시사항처럼 느껴졌으며 두 사람이 지극히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계획하여 그 외딴 언덕에 올라왔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 수첩의 내용은 사건의 방향을 알 수 없는 미궁으로 이끌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두 남자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브라질의 캠푸스 두스 고이타카제스라는 도시에서 온 전자기술자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마누엘 페레이라 다 크루스, 다른 한 명은 미구엘 조제 비아나였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함께 일하던 성실한 동료였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기술적으로 유능하며 믿음직한 인물로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그들은 1966년 8월 17일 가족들에게 장비를 사러 니테로이에 간다고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니테로이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2시 반경이었습니다. 니테로이 시내에서 그들은 먼저 방수 코트를 구입했고 이어서 한 상점에서 생수를 샀습니다.
이 생수병이 바로 현장에서 발견된 그 빈 병일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작은 술집이었습니다. 그 술집의 종업원은 경찰에게 한 남자가 매우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몇 분마다 시계를 들여다보며 마치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 진술은 두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언덕으로 갔다는 가설에 무게를 실어주었습니다. 그 술집을 나선 뒤 마누엘과 미구엘 두 남자의 행적은 모든 공식적인 기록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언덕으로 향했고 그 이후로 그들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까지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단서는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몇 시간은 영원히 침묵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두 남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이 실시되었지만 그 결과는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키는 데 그쳤습니다. 당시 브라질에서는 시신이 너무 많아 검시관 사무실이 극심하게 붐비던 시기였습니다. 부검은 사건 발생 후 며칠 동안이나 지연되었고 그 사이 두 남자의 몸은 뜨거운 브라질의 날씨 속에서 빠르게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패가 너무 심해 장기는 제대로 된 검사를 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독극물이나 약물의 흔적을 확인하는 독성 검사 또한 시도할 수 없었습니다. 즉, 두 남자가 스스로 약물을 복용했는지 혹은 누군가에게 독살당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예측 불가능한 이유로 사망했는지에 대해 그 무엇도 명확히 밝혀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망 원인은 영원한 미궁 속에 갇히게 되었고 이는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포기하지 않고 두 남자의 지인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조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예상치 못한 그러나 사건의 방향을 바꿀 만한 중요한 진술들을 듣게 됩니다. 두 남자는 평소 초자연적인 현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영매술이나 정신실험 등을 시도하는 모임에 매우 활발하게 참여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강한 빛이나 알 수 없는 형태의 에너지가 발생할 때 눈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는 독특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특정한 영적 의식을 준비할 때면 금속판으로 된 눈가리개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다고 합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기묘하고 조악한 형태의 납 마스크는 바로 이러한 두 남자의 특이한 취향과 종교적 혹은 영적인 믿음과 깊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납 마스크의 존재에 대한 유력한 설명을 제공하는 듯 했습니다. 이러한 지인들의 진술은 수사 당국과 미스터리 애호가들 사이에서 하나의 유력한 가설을 낳았습니다. 두 남자는 어떤 초자연적인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언덕으로 올라갔고 수첩에 적힌 지시대로 알 수 없는 종류의 약물 캡슐을 복용한 뒤 그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 마스크는 그들이 믿었던 강한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거나 혹은 어떤 영적인 경험에 집중하기 위한 도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가설은 어디까지나 정황 증거에 기반한 추측일 뿐입니다. 부패로 인해 약물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이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하고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어떤 종류의 의식이었고 무엇을 목표로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전무했습니다. 또 다른 유력한 가설은 범죄 가능성이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 역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물리적인 증거와는 심각하게 충돌했습니다. 현장은 너무나도 깨끗했고 두 남자의 금품은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몸싸움의 흔적도 누군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동된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있던 자세와 정돈된 복장 상태를 보면 스스로 그 자리에 자발적으로 누웠다고 해석하는 편이 훨씬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강제로 언덕으로 끌고 왔거나 살해했다고 보기에는 현장의 증거가 너무나도 희박했습니다. 심지어 독극물 살인이라 하더라도 몸속에 약물 흔적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핵심 단서는
그 작은 수첩에 적혀있던 불완전한 문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왜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특정 장소에 반드시 도착해야 했을까요? 그들에게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캡슐이라고 적힌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했으며 어떤 종류의 약물이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모호하고 알 수 없는 표현 신호를 기다리라는 말은 어떤 상황을 가리킨 것이었을까요? 누가 그들에게 신호를 보낼 것이며 두 사람은 그 신호를 통해 대체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어쩌면 그들은 미지의 존재와 교신을 시도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만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그 시기 시신이 발견된 빈템, 언덕 근처에서 정체불명의 빛을 보았다는 진술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진술은 두 남자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것이 바로 그 신호였다고 믿는 사람들의 주장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들은 두 남자가 외계 존재와의 접촉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명확한 물리적 증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두 남자가 어떤 종류의 영적 실험이나 외계 문명과의 접촉을 시도했던 것인지, 그 시도가 왜 결국 실패로 돌아갔는지, 그리고 정말 그들이 미지의 존재와 접촉하려 했던 것인지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의문은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남 마스크 사건은 발생한 지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그 어떤 명확한 해답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경찰 기록에도 당시 언론 보도에도 그 어떤 공식적인 결론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건은 지금도 브라질의 대표적인 미해결 괴기 사건으로 꼽히며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연구자와 미스터리 애호가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이한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려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건의 본질은 짙은 안개 속에 갇혀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사건의 핵심은 여전히 미궁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두 남자가 왜 그 험준하고 외딴 언덕으로 향했는지, 왜 그 특정한 시간에 알 수 없는 약물을 복용했는지, 그리고 왜 납으로 만든 기묘한 눈가리개를 얼굴에 쓰고 있었는지, 그 어떤 질문에도 명확하고 납득할 만한 대답은 없습니다. 수첩 속에 짧게 적혀있던 그 몇 문장만이 그날의 충격적인 진실을 어렴풋이 암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처럼 보이는 그 문장은 여전히 해독되지 않은 암호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수수께끼는 결국 단 하나의 궁극적인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수많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남자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신호. 그 신호는 과연 누구에게서 오려던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 신호를 끝내 받지 못한 채 영원히 눈을 감은 것일까요? 이 알 수 없는 질문들만이 남 마스크 사건의 비극적이고 기이한 결말을 더욱 깊은 미스터리로 만들고 있으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상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